신은 연산군. 그의 이름만으로도 서늘한 공포가 느껴집니다. 과연 그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조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중에서 유독 그 이름만으로도 서늘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이죠. 그는 과연 처음부터 피에 굶주린 잔인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둘러싼 시대의 광기와 지울 수 없는 내면의 상처가 한 인간을 괴물로 변모시킨 비극적인 드라마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닌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깊은 내면의 갈등, 숨겨진 트라우마, 그리고 그가 절대적인 권력과 만나 어떻게 파멸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슬프고도 강렬한 변모의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왕이 되기 전 한 왕자로서의 그의 삶, 그 불안했던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그의 이름은 이용. 훗날 연산군이 되는 그는 1476년 성종과 패비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장차 보위에 오를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여느 왕자들처럼 순탄하고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일찍이 뿌려진 지울 수 없는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바로 그의 생모, 패비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린 왕자 이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죠. 궁중의 복잡하고도 잔혹한 암투 속에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결국 사사되는 참혹한 운명을 맞이한 어머니. 이용은 아직 세상의 이치를 온전히 이해하기엔 너무도 어렸던 나이에 어머니의 부재라는 거대한 상실감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질 무렵, 그는 생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궁궐 생활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그 어린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이는 마치 훗날 그의 폭정을 예견하는 듯한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패비윤씨의 죽음은 왕실에 쉬쉬하는 비밀로 묻혔고 어린 이용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외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그가 마냥 잔혹한 성정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왕위에 오르기 전 왕자 이용은 문학적, 예술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데 남다른 소질을 보이며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내기도 했죠. 때로는 뛰어난 필치로 세상의 이치를 논하며 나름의 개혁 의지를 품고 있던 지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즐기고 유교 경전을 탐독하며 왕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쌓으려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내면의 고통을 문학과 예술로 승화시키려 했던 건 아닐까요? 혹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재능 뒤에 깊은 불안감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왕자 시절에 그는 때때로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감정 기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성장 배경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 그의 내면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타고난 기질 자체가 다혈질적이거나 충동적인 면모를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문학적 소양과 개혁 의지를 지닌 왕자, 그리고 그 이면에 잠재된 불안정성과 폭력성의 단초들. 이처럼 복합적인 그의 모습은 훗날 그가 어떤 왕이 될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미묘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서 선과 악, 이성과 감성이 어떻게 뒤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하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이 재능 많고도 불안한 왕자 이용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가 마주해야 할 운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이처럼 복합적인 내면을 지닌 왕자 이용이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가 마주해야 할 운명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궁금해했죠. 안타깝게도 그 질문에 대한 역사의 답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궁궐의 일상 속에서 그는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에 얽힌 잔혹한 전말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궁궐 깊숙이 봉인되어 있던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던 비밀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에게 밀려들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끔찍한 과정에 당시 수많은 신하들, 심지어 왕실의 최고 어른들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냉혹한 진실을 접한 이용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이나 당시의 참혹함을 증언하는 듯한 유품들을 마주하며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드리워져 있던 불안정한 그림자, 그리고 내재된 폭력성의 단초들이 이제야 비로소 표면 위로 거대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왕의 분노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광기 어린 복수심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용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이들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광기 어린 행동은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명분 뒤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집증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앞서 무오사화로 이미 한 차례 피바람이 불었지만 연산군이 일으킨 이번 숙청은 그 규모와 잔혹성 면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해 숙청, 바로 갑자사화의 서막이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한밤중 혹은 아직 동트지 않은 새벽녘, 신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끌려 나왔고 옥사에서는 인간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자행된 고문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특별한 죄목이 아니어도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죄인이 되었죠. 연산군의 불타는 복수심은 단순히 어머니의 폐위에 직접 관여했던 신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폐위시킨 데 일조했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모든 이들에게까지 그 잔혹한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인 인수대비, 그리고 당시 중전이었던 공해왕 후의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그의 광기는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들마저 극심한 공포에 질린 채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휘둘러지는 왕의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쓰러져 갔으며 그들의 절규는 궁궐을 뒤덮는 비명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한때 위엄을 자랑하던 대비전은 이제 왕의 분노가 휩쓸고 간 참혹한 현장이 되었고 궁궐 전체는 피비린내와 함께 절규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궁궐에 남아있는 신하들은 언제 자신에게 왕의 칼날이 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일 밤을 지새우며 숨죽였고 왕의 다음 행동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문학을 사랑하고 개혁을 꿈꾸던 젊은 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어머니의 한을 풀려는 복수심과 그로 인한 광기만이 가득했죠. 이용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선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피해 숙청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어둠이 시대의 광기와 결합하여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연산군의 갑자사화는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 아래 시작되었지만 그가 걷잡을 수 없는 폭군으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피로 얼룩진 숙청의 칼날은 단순히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넘어 조정의 충신들과 심지어 자신의 친인척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연산군의 광기는 거침없이 흘러넘치며 조선 전체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그의 폭정은 가장 먼저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백성의 어려움을 알리는 상소문들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감히 왕에게 직언을 올리려던 신하들은 가차없이 처벌받았고 그들의 입은 영원히 봉인되었죠. 심지어 궁궐 담벼락에 왕을 비방하는 글을 써붙인 익명서 사건이 발생하자 연산군은 분노에 휩싸여 그 필체를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잔혹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의 작은 불만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통제는 조선 사회를 숨막히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눈밖에 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연산군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학문의 전당이자 유생들의 성지인 성균관을 유흥의 장소로 바꾸어 버리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고한 학문과 예절을 논하던 곳에서 기생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연회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찰들을 강제로 허물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냥터를 만들거나 유흥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 조선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교와 불교의 가치를 뿌리째 부정하고 훼손하는 상징적인 폭거였죠.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정신적 안식처마저 왕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왕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온 나라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흥청과 둔평이라는 이름으로 삼고 밤낮 없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귀한 물품들을 증발하고 궁궐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죠. 백성들은 왕의 사치스러운 유흥을 감당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화려한 연회장에서는 왕과 흥청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환락에 빠져들었지만 정작 백성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끔찍한 가난과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연산군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쾌락만이 존재했던 겁니다. 연산군은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예측 불가능한 잔혹성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연회 도중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하를 활로 쏘아 죽이고 또 다른 날에는 작은 실수에도 가혹한 고문을 지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마치 활화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죠.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고 백성들은 혹여 왕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의 손에 쥐어진 절대 권력은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흉기가 되어 백성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이처럼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권력의 단맛에 취해 인간성을 상실하고 광기로 치닫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폭정은 조선 사회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리며 백성들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만을 안겨주었죠. 한때는 학문을 사랑하고 시를 읽던 왕자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군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비극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둠과 권력이 결합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엄중한 메시지일 겁니다. 하지만 끝없는 고통과 절망만을 안겨주던 광기의 통치는 결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과 신하들의 두려움이 쌓여 마침내 거대한 파도를 이루었던 걸까요? 더 이상 왕의 폭정을 자시할 수 없었던 신하들은 마침내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506년 성희안과 박원종 등을 중심으로 한 무리는 중종반정이라는 이름 아래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성난 파도처럼 궁궐로 밀려들어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연산군을 폐위시키는 데 성공했죠. 왕의 손에 쥐어졌던 모든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의 골룡포를 벗고 초라한 평복 차림으로 변한 연산군. 그는 강화도로 향하는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은 한때 그의 발 아래 놓였던 조선 팔도와는 전혀 다른 쓸쓸하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영화는 간대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환호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죠. 유배지에서 연산군은 깊은 병을 얻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30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삶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채 폐허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가 홀로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은 절대 권력의 무상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연산군은 처음부터 잔인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로 인한 깊은 트라우마,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결합하여 그를 괴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상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약이 어떻게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연산군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의 교훈일 겁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권력이 가진 양면성, 즉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 이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 개인의 트라우마나 외부 환경이 어떻게 결합하여 한 시대를 혼란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리더십의 중요성과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연산군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오늘날 우리 사회와 리더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한 인간의 고뇌와 욕망, 그리고 권력이 빚어낸 이 비극적인 드라마는 우리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일화를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시대의 광기가 만나 만들어낸 슬픈 초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대비되는 조선의 또 다른 왕, 성군으로 칭송받던 이들의 리더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